화장 3분 전 동자승이 본 건 움직이는 눈동자였습니다. 스님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연불 도중 살아있는 스님.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년 고찰, 백년사에서 10년째 수행하고 있는 법현 스님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 절은 평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 절의 정신적 지주였던 원로 해광 스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죠. 새벽 5시 범종 소리가 평소보다 더 깊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검은 가사를 걸치고 법당으로 향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광 스님은 80세의 고령이셨지만 며칠 전까지도 걸음걸이가 꽤 단단하셨거든요. 갑작스러운 두고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당 앞마자에는 이미 많은 신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향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리덮개가 씌워진 관이 놓여 있었죠. 해광 스님의 모습이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펄팔 염주를 굴리는 소리와 함께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연불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관족을 헬극헬극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6살짜리 동자승 헤이리가 관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헤이리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다른 어른들이 모두 연불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혼자 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리가 갑자기 작은 손으로 유리 덮개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겨울둥거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헤이리의 행동이 신경 쓰여서 연불을 하면서도 계속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스님, 땀이 나고 있어요. 헤이리의 목소리가 연불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스님들이 연불을 멈추고 헤이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유리덮개 코를 거의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헤이라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자니 옆에 있던 총무수님이 아이를 조용히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헤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이에요. 큰 스님 이마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보세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관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유리 덮개 때문에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헤이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이들은 때때로 환상을 보곤 합니다. 장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슬픔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하지만 헤이리는 고개를 더욱 세게 저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정말 땀이 나고 있다고요. 법당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뒤쪽에 앉아있던 유리 덮개 한 스님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유리 덮개 한 스님은 70대의 연로한 여성 스님이었어요.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해오신 분이라서 의학적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잠깐만요. 묘현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니 관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 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향 냄새와 촛불이 타는 소리, 많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헤이리의 작은 손가락이 여전히 유리덮개를 가리키고 있었고 묘현 스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묘현 스님은 5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출간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생과사를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죽음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셨죠. 묘현 스님이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왔더니
유리 덮개를 통해 해광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합니다. 묘현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되었다면 이마에 땀이 날 리가 없는데 다른 스님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장의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 가끔 시신에서도 수분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묘현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땀입니다. 묘현 스님이 유리 덮개에 손을 대려는 순간 총무 스님이 급히 말렸어요. 묘현 스님, 규정상관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규정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묘현 스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이해 아닐까요? 헤이리는 여전히 관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예 순수한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헤이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묘현 스님이 다시 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묘현 스님이 손가락으로 유리 덮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마뿐만 아니라 목 부분에도 미세한 수분이 맺혀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서 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유리 덮개 안쪽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으로 인한 습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입 밖고 말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장의사는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묘현 스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을 어기더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묘현 스님이 유리 덮개 가장자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 덮개가 열리자 관 안에서 희미한 공기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묘현 스님이 조심스럽게 해광 스님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10초, 20초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묘현 스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묘현 스님이 소리쳤어요. 맥박이 뜹니다. 해광 스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법당 안이 순식간에 술 넘겼습니다. 몇몇 스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신도들은 응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의사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묘현 스님이 해광 스님의 목 부분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호흡도 있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헤이리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만약 헤이리가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해광 스님은 살아있는 채로 화장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묘현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1분 1초가 급해요. 총무 스님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해광 스님을 조심스럽게 관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해광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자세히 보니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헤이리는 큰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스님이 깨어나실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깨어나실 거야. 저는 헤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큰 스님을 살렸구나. 구급차 사일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길을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들고 법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묘현 스님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구급대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체 징후가 매우 약하지만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해광 스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해야겠습니다. 해광 스님이 들고 새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광 스님은 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헤이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현 스님, 큰 스님이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지킨 후 해광 스님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인 김 원장이 저희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원장이 검사지를 보며 말했어요. 혈액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묘현 스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약물 말씀이세요? 정확한 성분 분석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추신 경계를 억제하는 강력한 진정제로 보입니다. 이런 약물은 의료진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죠. 김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특히 이 약물의 특성상 사망과 유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선을 해줬습니다. 그럼 해광 스님께서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약물이 우연히 체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김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묘연 스님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원장님, 혹시 3년 전에 우리 절에서 돌아가신 지훈 스님 기억하시나요? 제 은사님이셨는데, 아, 그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모두 놀랐죠.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묘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스님도 전날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때 저만 이상하게 느꼈었어요. 얼굴 색깔이나 몸의 상태가. 당시에 부검을 하지 않으셨나요? 양유정,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부검을 거부했죠. 빨리 화장을 진행했고요. 묘현 스님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만약 그때도 이런 일이었다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묘현 스님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약물은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워요. 의료계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백년사로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라는 분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강 형사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절에서 돌아가신 스님들의 명단을 정리해보니 패턴이 보입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 스님들이고 사망 후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네요. 총무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금이요? 저희는 스님들 개인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조사해보니 돌아가신 스님들이 모두 같은 보험회사, 같은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강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같은 장례업체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럼 장례업체와 보험 설계사가 공모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추측 반개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령 스님들을 타깃으로 한 조직적인 보험 사기일 수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은 의심을 덜 받고 보험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 범죄가 가능하거든요. 묘한 스님이 주목을 꽉 주었습니다. 그럼 지훈 스님도 그리고 다른 스님들도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이미 화장이 끝나서 물증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때 헤이리가 법당에서 뛰어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법현 스님, 큰 스님이 깨어나셨대요.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비록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해광 스님을 보자마자 묘현 스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다행입니다. 묘현 스님이 해광 스님의 손을 잡았어요. 해광 스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기억이 흐릿해서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이 해광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예불 후에 차를 마셨는데 그 차 맛이 이상했어. 쓴맛이 강했거든. 누가 차를 가져다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차를 다려주던 보살님이었는데 해광 스님이 이마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새로 나오신 분이었지 보험 일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범인이 절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광 스님이 깨어나신 것을 알게 되면 범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광 스님께서 말씀하신 보살님이 대한 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절의심도 명부를 뒤져보니 석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김영숙이라는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총무 스님이 명부를 보며 고개를 겨우 등했어요. 김영숙 보살님은 평소에 차 준비를 도맡아서 하셨는데 해광 스님이 쓰러지신 다음 날부터 절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강 형사가 김영숙의 신상 정보를 조회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 실제로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허위로 등록되어 있고 연락처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범원이에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절에 접근한 거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성과 연결된 장례 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강 형사가 수사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한빛 장례식장이라는 곳인데 최근 3년간 이곳에서 처리한 종교인 장례가 유독 많아요. 모두 고액보험 가입자들이고요. 경찰은 한빛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묘현 스님도 참고인 자격으로 동행했어요. 장례식장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례식장이었지만 뭔가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장례식장 사장인 박민호는 40대 후반의 똑똑한 남자였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눈에 띄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백년사 해광스림 장례권으로 왔습니다. 강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취소되었죠. 박민호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다행히 회복되셨다고 들었어요. 장례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강 형사가 요청했습니다. 박민호가 망설이더니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 금액이 일반적인 장례 비용보다 훨씬 높았어요. 보통 장례 비용이 이렇게 높나요? 묘현 스님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별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박민호가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강 형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사람 아시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상하네요. 전화통화 기록을 보니 김영숙과 자주 통화하신 것 같은데요. 강 형사가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업무상 연락이었어요. 보험 관련해서 그때 경찰 수사관 한 명이 장례식장 뒤연에서 뛰어와 강 형사의 귀에 뭔가 속삭했어요. 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민호 씨 뒤펜 창고에서 의료용 약품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 형사가 투명한 봉지에 든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시신 보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약품이에요. 이 약품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시신 보존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마취제에 가까워요. 강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규모의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숙과 박민호 외에도 지역 의원 한 곳과 약국 그리고 몇몇 보험회사 직원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고령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법이 매우 치밀해요. 강 형사가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가 종교시설의 신도로 위장 침투해서 고령 종교인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그 다음 고액보험에 가입시키고 장례업체를 수익자로 등록해요. 저는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약물을 이용해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시킵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부검을 거부하고 빨리 화장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남지 않죠. 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조직의 손에 목숨을 잃은 종교인이 해광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었어요. 대부분 불교와 기독교의 고령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만약 헤이리가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묘현수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이 범죄는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 인물들을 파악했으니 곧 검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숙과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이 이미 잠적한 상태였어요. 해광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검거해야 합니다. 강 형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해광수님과 헤이리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이 입막음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서 생명을 담보로 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 사흘째 백년 사회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스님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해광수님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범인들이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병실 앞에서 경비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헤이리와 함께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헤이리는 해광수님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스럽게 염불했습니다. 애의 순수한 기도 소리가 정확한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헤이리의 어린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헤이리를 재우러 요사체로 향하는데 갑자기 뒤편 창문 쪽에서 무언가 날아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루 위로 굴러왔습니다. 뭐지? 저는 헤이리를 제 뒤로 숨기며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살펴봤어요. 돌멩이에는 작은 종이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검은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글씨체가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과 협조하지 마라. 말하면 다음은 내 차례다. 그리고 그 아이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헤이리까지 위협하다니 이들은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었어요. 헤이리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법현 스님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는 헤이리를 안심시키며 즉시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강 형사가 수사팀과 함께 백년사회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사사치 수색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절 뒤편 담장에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담으로 넘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위협 쪽지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묘현 스님과 법현 스님, 그리고 헤이리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묘현 스님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지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헤이리가 걱정되었어요.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헤이리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헤이리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해서 보호와 동시에 증언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헤이리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 창문 박소리에 신경이 쓰였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마저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요사체 앞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 같았어요. 그 사람은 요사체 주변을 돌면서 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절에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사체 주변에 있어요. 몇 분 후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수상한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다만 요사체 앞 화단에서 발자국과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증거를 수집하며 말했어요.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숙과 함께 잠적했던 공범 중 한 명인 이모 씨가 시외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사고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 형사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마 조직 내부에서 입막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마저 제거하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험도 더욱 커진 셈이었습니다. 묘현수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스님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헤이리가 법당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가 접근해서 사탕을 주며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다른 스님이 빨리 발견해서 헤이리를 데려왔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강 형사가 긴급 헤이리를 소집했어요. 헤이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경호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헤이리는 왜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현수님, 저는 큰 스님이 걱정되는데 왜 떠나야 해요? 저는 헤이리를 안으며 설명했어요. 잠시만이야. 큰 스님이 완전히 나오시면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 나쁜 사람들 때문인가요? 헤이리의 순수한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경찰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을 거야. 저는 헤이리를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 한 곳 속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범인들의 위협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무고하게 희생된 스님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헤이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해광 스님의 회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해광 스님은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게 돌아오셨어요.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해광 스님이 병상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강 형사는 드디어 김영수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부산 쪽에 숨어 있다가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것을 공항에서 붙잡았어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이 검거되면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영숙이 자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의 손에 희생된 종교인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어요. 전국 각지의 절고와 교회 성당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20명이라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슬픔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묘연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수님도 그 20명 중에 포함되어 있군요. 제가 그때 더 의심했던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해광수님이 묘현수님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해광수님도 직접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비록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병원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해광수님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지만 목소리만큼은 힘이 있으셨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해광입니다. 해광수님이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만약 6살 헤이리가 제 상태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해광수님의 증언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조용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가는 무고한 생명이었어요. 해광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삶의 끝을 장사의 수단으로 계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보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강 형사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인물 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령의 종교인이었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희생자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광수님이 깊이 생각하신 후 답하셨어요. 고령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부검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사찰 노인 연수의 보험 사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종교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히 고령 종교인 보호법과 종교인 대상 보험 가입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의문사에 대한 자동부검 시스템 도입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헤이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세상이 알게 되었네요. 묘현수님이 뉴스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해광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헤이리는 단순히 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희생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거예요. 범인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숙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관련된 의료진과 고험 회사 직원들도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강 형사가 마지막 수사 보고를 하며 말했어요.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까요. 해광수님은 퇴원을 앞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죠. 범인들이 모두 검거되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우리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해광수님은 백년사를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큰 절에서의 생활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묘연수님, 그리고 헤이리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해광수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어요. 폐암자를 고쳐서 새로운 도량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비암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살아남은 것은 자비라는 뜻이었습니다. 헤이리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아이는 사건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며 오히려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법현수님, 여기가 정말 좋아요. 헤이리가 암자 마당에서 뛰어놀며 소리쳤어요.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많이 들려요. 자비암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연민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해광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들도 비치해서 주변 마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해광수님이 도서관 개관식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거죠. 헤이리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요. 헤이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마을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헤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큰 스님을 살린 것도 모자라서 다른 아이들까지 돌봐주니 몇 달이 지나면서 자비함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신돌들도 있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늘어났어요. 묘윤 스님은 의료 봉사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의료 지식을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묘윤 스님이 간이 진료소를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헤이리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인 안전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연 스님이 쓰신 글 덕분에 다른 절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대요. 해광 스님이 제 원고를 보시면 격려해 주셨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자비함을 찾아왔습니다. 헤이리의 어머니였어요. 출소한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스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헤이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헤이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리고 절에 폐를 끼쳐서 헤이리는 어머니를 보자 조금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가서 안겼습니다. 예, 엄마 보고 싶었어요. 헤이랑 엄마가. 헤이랑 헤이리의 어머니가
아이를 꼽겨야내며 울었어요. 해광 스님이 주문이 너무나 기스러운 없이 해광 스님을 해광이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죠. 헤이리의 어머니는 며칠간 자비함에 머물면서 헤이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속죄하고 싶습니다. 헤이리의 어머니가 해광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법이든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갚고 싶어요. 속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광 스님이 자상하게 답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속죄랍니다. 헤이리의 어머니는 자비함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헤이리와 함께 살면서 동시에 도서관 운영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리의 어머니가 스님들께 깊이 절을 했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름이 되자 자비함은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헤이리는 이제 7살이 되어 더욱 의저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형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스님들의 일을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가 되었어요. 헤이리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묘연 스님이 헤이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 거죠. 해광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헤이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바로 생명의 존귀함이죠. 자비함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평화롭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대신 희망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갔어요. 우리는 진정한 재생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러 자비함은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생사를 가른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했어요. 헤이리는 이제 9살이 되어 더욱 영특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버편 스님,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헤이리가 도서관에서 뛰어나와 제게 알려주었어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자비함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할아버지는 70대 노인분이었는데 최근에 비슷한 보험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해광 스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해광 스님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의심스러운 보험 건의나 갑작스러운 친절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아직도 많거든요. 묘원 스님은 전국 각지의 종교시설을 돌아다니며 예방교육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묘원 스님이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을 특별한 손님이 자비함을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였어요. 사건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 형사가 스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광 스님이 차를 대접하며 답하셨어요. 형사님은 어떠신가요? 범인들 재판이 모두 끝났어요. 강 형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숙은 무기징역, 다른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헤이리가 강 형사를 알아보고 달려와 안겼어요. 아저씨, 나쁜 사람들 다 잡았어요? 그래, 헤이라, 다 잡았어. 강 형사가 헤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큰 스님을 구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단다. 강 형사는 또 다른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기가 많이 예방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로 고령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줄었거든요.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에어리 깊어갈 무렵 헤이리의 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으로 불교해 귀에서 보살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헤이리의 어머니가 해광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해광수님이 자상하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충분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헤이리의 어머니는 자애라는 법명을 받고 정식으로 보살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지혜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비함의 일원이 되어 도서관 운영과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보살님이 되셨어요. 헤이리가 기뻐하며 뛰어다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엄마가 된 거예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자비함에는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헤이리가 전국 아동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제목은 큰 스님을 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큰 스님의 이마에서 땀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정말이었어요. What? 큰 스님은 살아계셨고 나쁜 사람들이 큰 스님을 아프게 했던 거였어요. 이제 큰 스님은 건강해지셨고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헤이리의 순수한 그릇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기자들이 찾아와 헤이리를 인터뷰했어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큰 스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헤이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여름이 되자 자비하면은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해일광 스님의 생한 3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열기로 했어요. 3년 전 이맘때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해일광 스님이 법회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왔어요. 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신도들과 함께 사건 당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강 형사와 김 원장, 그리고 당시 구급대원들까지 모두 왔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묘현 스님이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헤이리는 이제 11살이 되어 더욱 의저해졌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법회 현수님, 저는 큰 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큰 수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큰 수님을 구하면서 저도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헤일의 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헤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생명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리고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헤일 광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서는 부처님도 시간을 두고 하셨죠. 그러나 기억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이 원망이 아닌 지혜가 되도록 해야 해요. 자비함의 종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을 숫자로 삼지 말라는 것,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한 방울의 땀이라도 이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헤이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법현스님, 우리 모두 행복하죠? 그래, 헤이라. 우리는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때 자비한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도서관에서는 자의보살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해광스님과 묘현스님은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저녁을 감상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무렇고 희망은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6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